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이진아입니다. 오늘 그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2020 동계 워크숍에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과제중심 교수법과 문법 교육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TBLT에 대한 현재 그 일반적인 견해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TBLT에서 문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제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원하는 그 문법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TBLT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TBLT에서 문법 교육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를테면 TBLT에서는 문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TBLT에서 문법은 비명시적인 방식으로만 가르쳐야 된다. 혹은 뭐 TBLT라고 해도 뭐 문법 교육 자체는 크게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롱 2016년 페이퍼입니다. 여기에서 그 롱은 TBLT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그 논점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한 크게 14가지 정도의 비판점을 모았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BLT는 문법을 소홀히 한다. 잘 다루지 않는다. 라는 이제 비판이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되어 왔고요. 자, 그러면 롱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문법만을 가르치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문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존의 문법을 다루던 방식과 TBLT에서 문법을 다루는 방식 간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교수법에서는 문법에 대한 어텐션이 그 독자적으로 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었다면 TBLT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혹은 후에 이 문법에 대한 어텐션을 이렇게 좀 학생들의 어텐션을 끌어오고요. 또 TBLT 메서덜러지라는 형태로 이 분명히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TBLT가 문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오해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과제 중에 이 TBLT 메서돌로지를 활용해서 문법 교육을 한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은 2009년에 TBLT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러한 절차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니즈 애널리시스 꼭 해야 되고요. 자, 거기서 타겟 타스크를 추린 다음에 이거를 조금 이제 유형화해서 묶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타겟 타스크에 대해서 이제 교육적인 절차인 페다고직 타스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열을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스텝 5인데요. 이 슬러버스를 이제 실제 교실에서 가르치는데 이때 적절한 메서덜러지와 페다고지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메서덜러지 뭘까요? 이 롱은 10가지의 메서덜러지컬 프린시플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저희가 문법 교육과 관련이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문법, TBLT에서 문법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Focus on Form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네거티브 피드백을 제공해라, 또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Focus on Form,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등장 배경을 아주 잠깐 살펴보자면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제이언우 교수법은 의미는 무시하고 형태만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를테면 문법 교육, 문법 번역식이라던가 스트럭처 실러버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뭐 이에 대한 비판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포커스 온 미닝입니다. 여기서는 오류를 좀 하더라도 잠시 접어두고 일단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르치자. 그래서 나온 것이 크라이션 앤 내추럴 어프로치라던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이머전 프로그램 등이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죠. 학생들이 굉장히 유창한데 아주 사소한 문법 오류가 개선이 되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롱이 주장한 것이 바로 포커스 온 폼입니다. 자, 이 포커스 온 폼은 포커스 온 미닝을 토대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학생들의 의미가 전달이 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그 세컨드리 어텐션을 폼에
가지고 와서 이 폼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로 포커스 온 폼 아이디어죠. 자, 이 포커스 온 폼과 이 TBLT는 사실은 이 정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롱이 주장을 했는데 포커스 온 폼을 가장 잘 구현시킬 수 있는 교수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형태가 바로 이제 TBLT로 이 롱이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그 TBLT가 등장한 배경 그리고 그 근간을 살펴보면 TBLT에서 문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오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포커스 온 폼 학생들의 이 주의를 처음에 1차적으로는 의미에 두고 자,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부차적으로는 이 폼에 학생들의 어텐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포커스 온 폼이고요. 자, 이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입니다. 여기 리스트 보시면 아마 친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가령 인풋 플러드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의사소통, 의미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폼에 대한 순간적인 어텐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unobtrusive 하고요. 반대로 가든 패스나 인풋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 의사소통을 멈추고 이 폼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obtrusiv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게 implicit, explicit, continuum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이 표들이 보여주는 거는 문법 교육, 그러니까 TBLT에서 문법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비명시적으로만 가르쳐야 된다. 이거 역시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포커스 온 폼을 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교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필요하시다면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뭐 문법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주 명시적인 방식으로 문법을 다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이냐 비명시적이냐는 선택사항이지 뭐 TBLT는 반드시 비명시적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뭐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만든 이 타스크 모형입니다. 그래서 ordering a pizza라는 타겟 태스크가 주어졌고요. 타겟 태스크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메이트가 오늘 밤에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장을 보느라 바쁘니까 이제 저한테 하우스메이트인 저한테 이러이러한 피자를 주문해 달라. 라고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 하우스메이트가 요구하는 피자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피자 가게에 전화해서 주문하는 것까지가 오늘 제 태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타겟 태스크가 정해지면 이제 파다오젝 태스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 PT는 처음부터 이 피자 디렉션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아주 간단한 피자 그림을 보여주고 이 각각의 피자를 설명하는 그 말들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페퍼로니 피자를 하나 놓고 이거는 페퍼로니 피자고 뭐 사이즈는 어떻고 두께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나면 이게 충분히 이제 연습이 되면 이거를 확장해서 하우스메이트가 나한테 요구하는 피자가 뭔지를 인스트럭션을 듣는 PT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역시 바로 주문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몇 단계를 더 PT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피자 주문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피자 메뉴라던가 브로셔 같은 거를 보면서 이 용어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표현 같은 거, 뭐 스키마 같은 것들을 같이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리딩을 하고요.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실제 이 피자 오더하는 다이얼로그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이렇게 내가 주문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 대화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PT가 있고요. 자,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앞에서 요구했던 타겟 태스크를 이제 수행하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TBLT가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문법 교육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까 이 롱이 during task 혹은 after task에 pedagogical methodology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해본 focus on form 테크닉들을 이제 이런 것들 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PT에서 input flood라는 focus on form 테크닉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들이 이 타스크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어휘라던가 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거죠. 학생들이 친숙해질 수 있게끔. 이것도 일종의 이제 unobtrusive focus on form 테크닉이죠.
혹은 이 PT3에서 이 리딩을 할 때 인풋 이낸스먼트 테크닉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을 큰 글씨로 폰트를 크게 한다던가 색깔을 좀 달리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이 있겠죠. 또 PT5에서 실제 이제 대화 연습을 하는 상황에서 리퀘스트.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이제 그 오류를 범하면 그 상대방 대화자가 그 오류를 고쳐서 던져주는 방식, 이게 리퀘스트죠. 자, 이런 식의 포커스 온 폼 테크닉들을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넣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여기에 뭐 메탈링구스틱 표현에 대한 잠시 설명, 문법 설명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TBLT에서 문법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혹은 비명시적으로만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오해인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기존 방식과는 또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얼핏 보면 뭐 TBLT나 기존의 수업이나 크게 뭐가 다른가? 문법 수업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죠. 일견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언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 자체가 다를 수는 없죠. 거기에 분명히 어떤 목표 형태나 폼을 제시를 하는 단계도 있어야 되고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습하고 바라는 단계는 들어가는 거죠. 이 요소들이 다른 게 아니고 인그리디언트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의 제시 방식이나 또 혹은 그 학생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습득하게 하는지에 대한 인식,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수법은 우리가 PPP, 폼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런 형태에서는 학생들이 언어 형태에 염두를 두게 되겠죠. 그 이후에 연습과 발화는 단순히 이 폼을 연습하기 위하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반면에 과제 수행, 아까처럼 그 피자 주문하기라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지는 인풋들은 학생들이 나 지금 이 단어를 오늘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끝나지 않죠. 그렇다면 포커스는 폼이 아니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형식의 구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인풋을 들으면서 자신이 필요로 한, 아까 이제 PT4에서 샘플 다이얼로그를 듣게 되는데 아마 그때 학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의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바로 PT5에서 해야 되는 혹은 타겟 태스크에서 해야 되는 그런 표현들을 찾을 것이고 또 단어 같은 것들도 의식적으로 찾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형식 초점입니다. 포커스 앤 폼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커스 앤 폼은 그 슈밋이 이야기한 세컨드 랭귀지 아쿠지션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노티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요소지만 무엇을 전면에 내세워서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게 할 것인가, 이런 인지적인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TBLT가 기존 교수법과의 그 문법 학습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 그러니까 TBLT에서는 학생들의 인지 과정에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쳐서 효과적인 습득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TBLT는 근간이 되는 것이 커그니티브 어프로치입니다. TBLT에서는 과제 요소나 수행 방식을 조절해서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인지 과정이 바뀜으로써 L2 퍼포먼스와 디벨롭먼트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 아이디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제의 어떤 디자인을 조금 달리 하거나 아니면은 수행을 하는 뭐 과정이나 방식을 좀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수행이나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굉장히 체계적인 그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거를 구체화하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있는데 바로 이게 스키안과 이제 라빈슨의 이론이 상당히 좀 차별점도 있고 서로 이렇게 다른 프리딕션을 하기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되고 언급이 되는데요. 일단 스키안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키안 모델은 Limited Capacity Single Resource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이 모델을 살펴보기 앞서 이 스키안 이론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랭귀지 러닝의 고를 CAF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TBLT 연구 보시면 CAF 어널리시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언어 학습의 최종 목적이 뭐냐? 자, 일단은 정확성,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 또 더 복잡한 구문을 쓰는 거, complexity,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유창하게 쓰는 거.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했죠. 이건 문법 교육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라는 거는 정확하게도 써야 되고 또 복잡한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이 랭귀지 퍼포먼스, 랭귀지 러닝의 고를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스키안이 이 리미티드 커패시티 모델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인지 자원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 중에 어떤 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나머지 두 요소는 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컴플렉서티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accuracy나 fluency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fluency에 초점을 두면 accuracy나 complexity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라빈스는 멀티플 리소스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인간의 인지 자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디멘션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이 디멘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멀티플 리소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조금 좀 정교한 이 프레임워크를 하나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트라이얼의 컴포네이션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라빈슨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스크라는 것을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눕니다. 타스크 컴플렉시티는 태스크 고유의 태스크 내재적인 인지적인 부담 요구도입니다. 얼마만큼 인지를 필요로 하는가. 이 태스크 디자인 자체에서. 그 다음에 태스크 컨디션이라는 거는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타스크 디피컬티는 이 태스크를 수행한 학습자의 특성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거는 이 라빈슨의 이 이론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 영역이 바로 이 타스크 컴플렉시티입니다. 자, 태스크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태스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도, 우리가 태스크 디자인을 바꿈으로써 이 학생들의 인지가 필요한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Resource Directing Factor가 있고 Resource Dispersing Factor가 있습니다. Resource Directing Factor는 이 인지 자원들을 조절하면 우리가 학생들의 그 attention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 elements 과제에 담겨있는 과제에서 다뤄야 될 요소가 많냐 적냐인데요. 아무래도 과제에서 다루는 요소가 적으면 인지 어텐션을 많이 집중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다루는 요소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과제가 복잡해지니까 굉장히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Resource Directing Factor고요. 그 다음에 Resource Dispersing Factor라는 거는 이거는 그 어텐션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제를 바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랑 과제의 수행에 앞서서 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준비 시간을 주면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디스퍼스 이렇게 분산되지 않겠죠. 반면에 과제의 준비 시간이 없었다면 그 과제를 수행한 도중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리소스가 분산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 라빈스는 이 두 가지 국면을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resource directing variables를 가지고 컴플렉시티를 높이면 greater analysis가 일어난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더 정확하고 더 복잡한 구문을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Resource Dispersing Factor variables를 우리가 움직여서 이 컴플렉시티를 조절을 하면 컨트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행의 어떤 proceduralized knowledge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스키안과 라빈슨의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우리가 그 디자인, 그 타스크를 조절함으로써 학생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만 그 프리딕션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스키안의 리미티드 커패시티 모델에서는 이 CAF가 서로 경쟁 관계죠. 그러니까 태스크가 복잡해지면 이 세 개 중에 뭔가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라빈슨의 이론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라빈슨의 주장은 이 태스크가 복잡해질 때 그게 Resource Directing Factor 때문에 복잡해졌느냐 Resource Dispersing Factor 때문에 복잡해졌느냐에 따라서 이 예측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이거를 구분 안 하고 라빈슨은 무조건 뭐 태스크가 복잡해지면 컴플렉시티하고 애큐러시가 높아진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정교하지 않은 겁니다. 이 Resource Dispersing Factor, 그러니까 뭐 플래닝 타임을 주느냐 마느냐, 이 prior knowledge를 주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나타나는 변화는 사실 스키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Resource Dispersing Factor는 당연히
이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면 뭐 이 세 가지 국면 중에 뭔가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resource directing factor, 그러니까 어텐션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변인들을 가지고 태스크를 복잡하게 만들면 플루언시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컴플렉시티와 accuracy는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많은 그 타스크 컴플렉시티 연구들이 이루어진 거죠. 누구 주장이 맞냐라는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요. 자, 지금까지 상당히 좀 복잡한 이론들을 보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 문법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개개 태스크 연구들만 보면 이제 이론적인 아규먼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커그니티브 어프로치 근간에는 우리가 태스크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L2 퍼포먼스 혹은 L2 디벨롭먼트를 이끌어낼 것인가 가 바로 그 근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few elements를 가지고 타스크 컴플렉시티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뭐 라빈슨 이론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few elements를 가지고 타스크 컴플렉시티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제 요소를 늘려서 과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accuracy와 컴플렉시티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자, 이 결과가 만약에 맞다면 이게 문법 교육의 시사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자꾸 accuracy가 잘 안 좋아진다. 혹은 자꾸 같은 문장만 쓰고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잘 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뭔가 과제에다 요소를 조금 더 더해서 기존에 있는 과제도 조금 더 복잡한 과제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here and now는 이제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거를 뭐 수행하느냐, 아니면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수행하느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정확하고 복잡한 구문을 쓰게 하겠다. 내가 과거 시제를 좀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요소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 틀을 가지고 그런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요소를 바꿔줬을 때 어떤 변화가 학생의 수행과 발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믿음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크게 TBLT에서는 문법 교육을 하지 않는다 라는 오해를 조금 바로잡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TBLT에서 문법 교육이 이루어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태스크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자의 수행과 발달에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